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다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돌렸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가 국가 이익이라는 비법률적 근거를 내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용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공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선임 이후 피해자를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2명의 의원에게서 위법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 회의를 통해 처리 방침을 밝힐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올 상반기에 당초 목표보다 많은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집단 면역 시기도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 공연 전시 시설인 예술의 전당 지하에 대규모 가상화폐 채굴기가 설치돼 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자 30대 직원이 몰래 장비까지 갖춰두고 밤새 채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인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전 감독은 재작년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도 팀을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잔류시킨 뒤 완쾌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YTN 뉴스 출발 시작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부실 수사 의혹에서 제외돼 있던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중사의 상관인 A준이와 비상사와 함께 시하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준이와 비상사는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자 보고를 외면하고 회유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입니다. 시하사는 차량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질 때 운전을 했던 인물로 사건 초기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A준이와 비상사가 2차 가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자 공군은 최근 이들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일 압수수색도 군사경찰에 국한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조사본부는 서산 공군부대에서 1차 보고가 미흡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감사관실 역시 이중사가 근무했던 부대 등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혀 이성용 전 공군총장도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이 선임 이후 피해자를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직무유기 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변호인이 들어섭니다. 이 중사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또 다른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알려졌는데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군 법무관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고 연락은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측의 옹색한 설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선 변호인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또 지난 1년여 동안 고 이중사가 이번 건을 포함해 3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파견원 준이에 의해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도 이 사건에 지금 회유나 은폐를 가담했던 인원들에 의해서 이제 회유가 있었고,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지금 은폐를 했던 인원 중에 한 명이 추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 측은 객관적으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거악을 척결하는데 군 검찰단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선 변호인의 직무 유기권을 포함해 군 검찰단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병영 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의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도 관계자 처벌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군 내부 성비위 척결을 위한 별도 TF와 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국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별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그 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님께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곧바로 활동을 개시해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레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현안 질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현안 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 체계 개선과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4학년 남성 생도가 최근 퇴교 처리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4월 초 생도를 대상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4학년 생도인 A씨가 후배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A씨는 군사경찰과 군 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퇴교 처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2명의 의원에게서 위법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개발 정보를 알아내 땅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 등이 모두 16건인데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 16건의 부동산 거래 또는 보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의혹 유형을 보면 남의 이름을 쓴 부동산 명의 신탁이 6건, 의정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입니다. 다음 달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전체 16건 가운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소명이 안 됐다고 정확하게 소명이 다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 송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을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발표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관련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전수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이 드러난 민주당 의원이 12명이라면서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건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책임을 더 무겁게 지워야 한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본안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덕환 대일민간 청구권 소송단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선고기일을 갑작스레 앞당겨 내린 판결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1심 선고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재판부가 양국 사이 예민한 사항이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변 등 15개 시민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이 사건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치 사회적 효과를 고려했으나 이는 사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한국에 해법을 내놓으라며 책임을 돌린 셈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인데 배상을 하라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며 공을 다시 한국에 돌렸습니다. 日韓関係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や慰安婦問題など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両国間の懸案の解決のため、韓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16개 피고 기업 중 한 곳인 일본제철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양국 교섭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妥当な司法判断であると受け止めております。日韓両国の政府による外交交渉の状況等も踏まえた上で適
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이에 앞서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일본 측은 반색했습니다. 이전 판례를 뒤집고 법원이 일본이 주장해온 국가 면제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今回の判決がこのような試験免除についての日本政府の立場を踏まえたものであれば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適切なものと考えるところであります。 최근에는 모태기 외무성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과거사 해법을 놓고 한국이 골대를 계속 바꿔왔다고 비판하자 외교부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극단적인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판결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당장 한일 양국 대화와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해 외국인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남에서 또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논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한꺼번에 감염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한 식당.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식당을 다닌 외국인 한 명이 지난 5일 감염된 이후 사흘 만에 50명이 넘는 외국인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일하면서 같은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창녕군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창녕군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유흥주점 집단 감염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310명을 넘었습니다. 바 형태의 술집과 관련해서는 모두 47명이 확진됐고 목욕탕, 동호회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많은 젊은 층 중심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좀처럼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주라든지 영국 변이주들을 갑자기 확산하게 되면 젊은 층 안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대전 라이브 카페 집단 감염은 다른 업소 2곳으로 번지면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고령층은 바이러스를 조금씩 피해가고 있지만 접종률 10%를 밑도는 20에서 40대 감염은 줄지 않는 상황. 또 백신 주사 바늘이 닿지 않는 외국인 감염까지 반복하면서 코로나19 그늘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37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58명보다 21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77명, 비수도권이 16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후반, 많게는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누적 접종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1, 2차 합계 누적 접종 수가 1,073만 8,08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접종 건수는 85만 7,469건으로 하루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끝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질병청의 이번 보고는 정부의 처음 목표인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의 조기 달성에 100만 명 추가 접종까지 더한 것입니다. 80% 가까이가 예약한 60살에서 64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고령층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30살 미만 군 장병과 경찰, 또 소방관 등도 화이자 백신 접종과 예약에 합류하면서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불광동 내과의원.
어르신들이 대기실에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접종 순서를 기다립니다. 60에서 64살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병원을 찾은 겁니다. 잠깐만요. 백신을 맞고 나자 한결 표정이 밝아집니다. 몇 사람은 있었어요. 불안한 감이 있지, 뭐 아프고 다거나 이제 뭐 부작용이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요즘은 또 그냥 괜찮다 하니까 서도 이제 백신 맞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 이곳 위탁의료기관에서는 60에서 64살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종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지난 4월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별 접종이 차례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60살에서 64살까지 포함되면서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60살에서 64살 사이 접종 대상자의 예약률은 78.8%에 달합니다. 큰 부작용을 주변에서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다 마감되었고요. 대기 명단도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선 30살 미만 군장병 41만여 명 가운데 86.5%, 35만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함께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제 외출박 통제도 완화되고 또 선우님들끼리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살 미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감염 위험성을 더 줄이는 것 때문에 뉴스로 화이자를 일찍 맞게 된다고 들어서 되게 기뻤고요.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도 오는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인 응대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고 했는데 빨리 백신 접종을 맞아서 책임감 갖고 백신 먼저 접종해서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예약한 30살 미만 대상자들에 대해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숨질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성 여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신 관련 여부를 확인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정읍 사택에서 숨진 67살 남성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지만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가 예기치 못한 변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이미 심혈관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오시면서 혈전 용해제랑 아스피린 같은 이미 혈전 방지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오시며 관리를 하셨고요. 돌아가시기 3일 전이죠. 3일 전부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시면서 유족들은 백신 이상 반응 여부를 판가름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부탁으로 시신을 살핀 검안이는 방역당국에 남성의 사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검안만 할 뿐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검안이사입니다. 고인분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는 거지, 판단하는 거지. 그 보고 의무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네, 의무가 없어요, 저는. 애가 탄 유가족이 직접 신고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려 했지만 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안이가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해야 비로소 보건소가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검안이가 판단을 했을 때 본인이 이건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이상 반응으로 사망을 했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야지 신고가 들어오게 되겠죠.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선생님. 그렇다면 검안이와 보건소 중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검안이가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와 별개로 검안이 신고 없이도 역학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역학조사는 신고가 된 사례들에 대해서 역학조사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자체장에 위임받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 컨트롤타워와 일선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사이 유가족은 우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 의심 사례는 3만 4천여 건. 이 중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00건이 넘습니다. 제대로 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아버지와 같이 돌아가신 후에 면밀히 조사돼야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통탄스럽고 시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과 불안을 떨어내는 것,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접종자 개개인의 죽음에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는 방역당국의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인도는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봉쇄 조치도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41만 명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10만 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와 뭄바이 등 주요 도시는 거의 2달간 경제 활동에 강력한 봉쇄 조치가 취해졌지만 부분적으로 규제가 풀렸습니다. 쇼핑몰과 상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격일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दिन काफ़ी अच्छा काफ़ी कम कोई ज़्यादा रश नहीं था जैसे गाइडलाइन था कि 50% मेट्रो में आना है तो उसी के हिसाब से था तो काफ़ी अच्छा महसूस हो रहा है काफ़ी टाइम से घर में ही थे सिक्योर थे अपना सेफ थे घर में अब बाहर निकले सेफ्टी से बाहर निकले बाकी अब देखते हैं अब आज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क्योंकि काफ़ी टाइम बाद ओपन हुए हैं 히말라야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의 산간지대 방호복을 입고 백신 상자를 든 보건 요원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릅니다. आज पहली बार डॉक्टरों की टीम आई है हम उनका बहुत करते हैं शुक्रगुजार करते हैं उन्होंने हमको सबको वैक्सीन की है 인도 정부는 백신 접종과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전체 백신의 75%를 직접 관리하고 주 정부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방 정부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지 시간 7일 백신 접종을 2차례 마친 사람은 4,630만 명으로 13억 8천만 인구의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야권은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며 의약품 강국임을 자랑하던 인도가 부실한 백신 조달 정책 때문에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스페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전 세계 모든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합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입국 14일 전 세계보건기구 WHO나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으로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있고 WHO는 여기에다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도 승인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민들은 군부 탄압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4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부 지역엔 자택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얀마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4만 4천여 명. 하지만 검사망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늘어나던 누적 확진자가 쿠데타가 발생한 2월 이후 한동안 증가율이 0에 가깝게 멈췄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로 인한 혼란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 5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태국과 중국, 인도의 접경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한 것도 미얀마의 심각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군부 집권 이후 백신 보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 수천 명이 쿠데타에 반발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면서 의료 체계도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얀마 주민들은 군부의 강권 통치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nd with the pandemic and the compounding effects of the political crisis,
we could see these gains removed in just a few months and heading the country back to 2005, when half of Myanmar's population was poor. 이런 가운데 군부는 최근 종교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 학교가 일제히 문을 열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4도나 높겠고요. 내일은 31도 선까지 올라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지방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충청 이남지방은 오늘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방은 덥겠고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31도, 대구는 폭염주의보 수준인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강원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TV토론회에서 또 한 차례 맞붙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거냐는 질문에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없으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동의한다. 저는 보수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보면 저희가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승리하면 O, 아닐 것 같다면 X. 모든 후보분들이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찌라시, 망상, 속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수 있겠느냐. 이런 막말이 당대표의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과대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막말로 인식되는 표현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도발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변수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건 좋지만 정도를 넘치면 곤란한데 그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정당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라.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뭐든지 돌다리로 두드리고 건너라 이런 이야기. 국민의힘 새 대표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율이 과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바일 투표 첫날 당원 투표율은 25.8%로 지난 전당대회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ARS 투표까지 마감하는 오는 10일 최종 당원 투표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가 선거 기간 왜곡된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오도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우리의 2002년 6월 저녁을 뜨겁게 달궜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유상철 전 감독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50세,
2년 가까이 췌장암과 싸우던 유 전 감독은 어제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유 전 감독은 지난 2006년 프로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2년 동안 우리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였습니다. 청소년 대표와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까지 거쳤고 K리그와 J리그까지 오가며 활약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히딩크호의 주축으로 4강 신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첫 경기 폴란드전에서 쐐기골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월드컵 본선 첫 승의 기쁨을 안겼습니다. 지도자로 변신한 유상철 전 감독은 2011년부터 대전 시티즌과 울산대, 전남 드래곤즈를 이끌었고 2019년에는 인천 지휘복을 잡았습니다. 당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는 중에도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팬들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이런 어떤 희망이라든지 또 힘을 좀 줄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저도 다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잊지 않고 또 내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매치 124경기 18골. 골키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포지션에서 그라운드를 누볐던 유상철 전 감독이 남긴 기록입니다. 유 전 감독은 항상 팬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쁨과 감동을 줬습니다. 하지만 끝내 쾌유하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2002년 골을 넣고 활짝 웃었던 유상철 전 감독. 이 모습으로 영원히 팬들 가슴 속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최근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고인의 메신저 내용과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과도한 업무와 모욕적 언행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숨진 40대 네이버 직원에 대한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인이 하루 1시간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며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동료 지인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고인과 지인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밤 10시가 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2달짜리 업무가 매일 떨어지고 있어 관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상사 A씨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한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개발자 업무 영역이 아닌 기획안 작성 같은 지시로 압박을 받았는데 지난 3월 동료에게 A씨와 미팅할 때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A씨가 회의 중 고인의 의견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면박을 주거나 고인의 팀원이 추가로 퇴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에도 임원 A로부터 무리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 고인을 건너뛰고 팀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이런 A씨의 만행을 알고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경영진에 A씨의 조직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고 지난 3월 창업자와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A씨 선임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조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측에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위를 함께 꾸리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특별 근로감독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악습으로 반복되었던 회사의 기여가 커서 정상 참작을 하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외부 기관에 진상 조사를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SUV가 난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이어 담장까지 들이받고서 붙잡혔는데 차 안에선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마치고 수업을 시작한 때였는데 하마터면 아찔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빨간색 SUV를 경찰관들이 에워쌉니다. 이어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끌어내려 하자 갑자기 후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급가속하더니 그대로 담장에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이윽고 끌려 나옵니다. 경찰차도 들이받았고 저기 문도 들이받고 지금도 저기 차 있는 것처럼 3번 정도를 박았는데 술이었으면 이미 깨지 않았나 싶은데 아예 그냥 만취 상태보다 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9시 반쯤 초등학교 정문 안으로 SUV 한 대가 불쑥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차는 비틀비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운동장에서 그거 팔자 줄넘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실내 갈아 신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차가 딱 나온 거예요. 맞아요. 움직일 기미는 보였어요. 약간 움찔움찔하는 거. 음주운전 같다는 학교 보안관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다가갔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차 유리창을 깨려 하자 도망쳤습니다. 도주하며 초등학교 정문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골목을 50m나 더 질주한 뒤에야 이곳 벽을 들이받고 멈췄고 뒤쫓아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마약으로 보이는 물병과 흰색 가루가 든 봉투,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물병과 가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혈액 채취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과 주사기의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에서 달리던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성남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하고 그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재물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식사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어 10명이 넘는 원생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고 손정민 씨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A씨를 향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하면 선처하겠다고 밝힌 이후엔 선처를 구하는 메일이 600통 넘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합법적인 영업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건물에는 대형 간판이 걸려 있고 꼭대기층 매장 입구에는 노출이 심한 인형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학원과 키즈 카페가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곳 키즈 카페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리얼돌 체험방이라 쓰인 간판이 쉽게 눈에 띕니다.
학생 자녀를 둔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이 호기심에라도 매장에 관심을 보일까 걱정입니다. 학원가가 많고 여기 학교들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아이들이 더 오래 있는 시간은 학원이에요, 요즘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또 다른 체험방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어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유해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장 주인은 주민들 불만은 이해되지만 불법 시설이 아닌 만큼 영업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합법이 불법이 떠나서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무조건 안 돼가 아니고 뭐 좀 보완책을 줘야 되지 않나. 이거 현행법상 성인 용품점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같은 교육시설에서 200m만 떨어져 있으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일단 불법 광고와 시설 용도 미변경 여부를 우선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신고 면적이랑 영업 면적이나 일치 여부라든지 현장 단속을 검토를 해서 같이 나가자 이런 단계거든요. 경찰은 업주들에게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한 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는 예술의 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자 아예 30대 직원이 몰래 장비까지 갖춰두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던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몰고 온 황당한 사건,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 지하에 설치돼 있던 가상화폐 채굴기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그래픽카드, 공기 순환기까지 겉모습은 허술해 보이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유명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입니다. 한글 주제 특별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예술의 전당 전기실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설치한 겁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했고 밤새 채굴기를 돌리는데 들어간 전기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가상화폐는 모두 60여만 원어치. 전기 담당 직원들만 주로 오는 곳인데다 내부 CCTV까지 없어 누구도 은밀한 채굴 작업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이라는 그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한 종류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그런 사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범하게 직장에서 가상화폐를 캐던 30대 직원 A씨는 결국 순찰 직원들에게 2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팔기 위해 장비를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가 쓴 도둑전기료 30만 원도 모두 환수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빗나간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자산 증식을 위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폭등하면서 사기 사건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8,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억 원대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전인 2019년 4분기에서 2020년 1분기와 비교할 때 피해액은 10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앞당겨 올리고 우리나라도 보폭을 맞춰나갈 경우 국내 가구의 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계부채가 계속 급증하는 추세여서 금리 인상이 몰고 올 충격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지난 10년간 미국 금리가 너무 낮았다면서 정상화 복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초 금리 인상이 군부를 뗐던 옐런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결국 약간 상승하는 환경이 된다면 사회나 연방준비제도의 관점에서 결국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더욱 높아져 금리 인상이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더욱 우세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 상승폭이 1.37에서 1.54%포인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국공채 금리도 엇비슷하게 높아져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이 연간 25조 원에서 28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부채를 진 가구별로 보면 추가 이자 부담이 적게는 220만 원, 많게는 250만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연간 400만 원의 이자 부담액이 65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666조 원, 이 가운데 55%가량이 주택담보대출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향후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처음으로 올해 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줄어든 가운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국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 미리 정교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부사관 2차 가해 용의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임 이후 피해자를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에만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집단 면역 시기도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인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YTN 뉴스 출발 이어갑니다. 지난 2015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무려 6년 만에 어렵사리 열리게 된 1심 재판 선고는 단 1분 만에 끝났습니다. 갑작스레 선고를 사흘 앞당긴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소송이라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소송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까지 낸 재판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포기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일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의 대원칙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애초 일본 기업이 응하지 않아 수년을 끌던 소송은 올해 초 재판부가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한 뒤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을 택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소송 대리인을 꾸려 대응에 나서며 지난달 말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자들로서는 기대감이 높아졌던 터라 실망감도 더 컸습니다. 현 재판부 판결은요,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에서는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하급심 법원이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정반대 판결을 내린 셈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논란을 예상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갑작스럽게 당겼는데 법정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닌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협정 자체가 일괄 보상을 받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인지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혀 있었지만 재판부가 3일을 당기고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선고는 미루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고를 이렇게 당겨서 당사자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데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같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강제동원 사건은 재상고심 등 13년 동안 5차례의 재판을 거쳐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항소심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한미 동맹 훼손 우려 등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를 배상 요구 각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강제 집행하면 한일 관계가 훼손되고 이것은 동맹인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이어져 국가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고려를 판결문에 담은 건 이례적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게 쟁점인데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 안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배상에 응할 뜻이 없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보복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오히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일본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외교적 교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의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로 특별히 달라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승소한 기존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 존중, 한일 관계 고려, 양국 정부와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제20 전투비행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단이 2차 가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비행단 부대원 A 준이와 B 상사, 또 성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부사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준이와 B 상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을 받는 인물들로 특히 A 준이는 성추행 발생 직후엔 늑장 보고를 해서 해당 부대 대대장이 피해 사실 발생 자체를 늦게 인지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선 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군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지만 A씨는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고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 외에 묵고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혐의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공군이 변호사 배정 지침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사망한 여성 부사관의 국선 변호인으로 의무 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3년 동안 복무하고 전역하는 단기 법무관인 A 중위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중위는 이제 막 변호사 자격을 갖춘 단기 법무관으로 복무를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방부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사건 처리 관계자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병역 문화 폐습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또 민간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내 계급은 그에 맞는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마치 신분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 병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보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성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병역 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를 고려한 듯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1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해 부대 지휘관들의 재판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지휘관들의 부당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게 병역 문화 폐습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폐쇄적인 군 조직이 얼마나 여기에 호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애초 상반기 목표보다 100만 명이 많은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접종 인원이 85만여 명에 달해 하루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은 물론 집단 면역 시기도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조기에 달성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843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달 백신 접종 예약자가 600만 명이 넘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300만 명 넘게 예약한 60살에서 64살 이하 어르신과 30살 미만 군장병 41만여 명 접종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20만 명에 달하는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의 파이자를, 같은 연령대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더나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 얀센 백신 101만 명분까지 더하면 상반기 목표보다 100만 명 더 접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도입하면서 상반기에 1,400만 명 정도의 1차 접종이 종료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계획안은 9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 명 1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건 다음 달 초중고 교사와 고3 수험생 접종 정도인데 구체적인 건 이달 셋째 주에 발표됩니다. 소아암 환자 부모라든지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의 부모처럼 감염에 취약하거나 이제 위험군에 대해서는 3분기 접종 대상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이 나타났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등 다른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먹어도 무방하다고 대한약사회가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없으면 브루펜과 같은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등을 복용해도 된다며 백신 접종에 앞서 부작용을 우려해 미리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더나의 최고 사업 책임자가 코로나19 mRNA 백신 원액의 한국 생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코린 르 고프 모더나 CCO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더나로부터 원액과 mRNA 기술을 이전받아 백신을 생산하는 곳은 스위스 론자가 유일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밀집도 분산 등을 위해 여름 휴가는 성수기를 피해 또 가족 단위 소규모로 시기를 나눠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여름 휴가를 2주 앞당겼고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성수기를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7월 말, 8월 초 성수기를 피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여름 휴가 가능 기간을 7월 첫째 주에서 6월 셋째 주로 2주 앞당기고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분산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휴양지나 휴양시설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 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합니다.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해 안내합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의 방역 수칙도 강화합니다.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이용객 밀집 해수욕장의 백사장 구획 준수, 파라솔 간격 유지 등으로 밀집도도 완화합니다. 숙박시설은 4명까지, 직계가족은 8명까지 예약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휴가객이 몰리는 관광지 등에서도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업종별로 더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앞서 3차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중복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은 법 시행 이후의 경우만 보상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첫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린 때부터 누적된 손실을 그에 걸맞게 보상하는 건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미 3차례 이뤄진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지급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 이렇게 환급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정서적 맞지 않다. 대신 이번 추경에 업종별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법 시행 전 생긴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보다는 지원 규모가 작지만 오히려 지원 시기는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별 소득을 파악하는 건 빨라야 10월인데 재난지원금은 추석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지원 대상도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외에 여행, 공연 같은 경영위기 업종 10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했던 야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냐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 보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이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당정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그라지지 않는 소급 적용 논란이 최대 변수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 16건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법령 위반 의혹 유형을 보면 부동산 명의 신탁이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또 건축법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국회의원 등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권익위에서 개별 조사 결과 내용을 별도 통보해 오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오늘 지도부 회의를 통해 향후 처리 방침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은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오늘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한 강원도 양구군 전직 삼선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군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군수가 국토교통부 용역 직원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전직 삼선 군수 전모 씨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산 건 현직일 당시인 2016년 7월 서울 용산과 강원도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양구역이 들어서는 이른바 역세권 부지 1,400여 제곱미터였습니다. 당시 전 씨가 땅을 사는데 전면에 내세운 것 자신의 여동생. 여동생 이름으로 매입 대금까지 이체했지만 최종 등기는 아내 명의였습니다. 공교롭게 전 씨가 동생을 시켜 땅을 알아보고 매입한 2016년 7월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탑니다.
계약금을 낸 뒤 일주일이 지나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열흘 뒤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평당 38만 원이던 땅값은 3배 상승했습니다. 본래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 씨는 여기 들어서면 산 땅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들어서면 내가 땅을 니한테 그대로 산값을 줄게. 그리고 니는 나한테 내가 들어간 수수료잖아. 그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했으니까 그 들어간 수수료하고 은행 이자 그만 내주고 도로 가져가. 경찰과 검찰은 전 씨가 현직 군수 시절 미공개 내부 정보를 취득해 땅을 매입한 공직자 부패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철도 노선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 용역 직원이 양구군을 방문해 협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 위치 정보를 알게 된 전 씨가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씨를 재판에 넘겼고 취득한 땅은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최종 재판 때까지 이제 처리가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정식 재판에서 최종 널스나 이런 걸 최종 선고를 합니다. YTN과의 인터뷰 당시 전 씨는 땅을 산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전 씨가 산 땅은 공매를 통해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YTN 홍석입니다. 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관심사인 중간 간부 인사는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인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리더십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직 개편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다음 순서로 언급한 건 검찰 조직 개편안 처리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단은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 검찰청의 허리 역할을 하는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조직 개편을 매듭지어야 중간 간부 인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중간 간부 인사는 일러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갑론 을박도 여전합니다. 검찰 안팎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영전 등 특정 성향에 대한 우대 인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박범계 장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공사가 분명하게 구분된 인사라면서 사적인 건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간부들의 용퇴에 이어 중간 간부급에서도 사의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기인 만큼 검찰 내부 게시판을 비롯한 공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검찰 조직 개편의 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일선 형사부에 직접 수사를 제안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게 핵심이라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를 좀 더 열어줘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거듭 피력했고 박범계 장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나타내긴 했지만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도 김호수 총장의 의견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억눌린 반발이 터져나올지 아니면 조직 안정의 계기가 될지는 이번 검찰 조직 개편을 처리하는 김호수 총장의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하자로 반품된 가구를 새 것으로 둔갑시켜 재판매한 의혹으로 유명 가구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가 국내 1위 가구업체와 협업해 내놓은 가구 역시 반품 재판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품 가구 재판매 의혹에 휩싸인 A가구 업체가 온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는 또 다른 소파입니다. 국내 가구업계 1위 업체인 H사와 협업해 만든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는 아예 H사가 직접 제조했다고 표기돼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소파는 패브릭 소파 부문 인기 상품 1위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반품된 걸 재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에 이 집에 있는 제품은 마대자루 같은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온 제품은 박스에 정상적인 박스에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브랜드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저희가 이 브랜드는 사실 한 4, 5년 됐습니다. 이 소파뿐 아니라
H사와 협업해 만든 다른 가구도 재판매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배송기사들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AS로 들어온 상품, 부채포장에 나온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상품들에서 껴있어요. 이거 고객들이 알면 기절할 일이죠. 믿고 쓰는 거죠. 제 기억으로 알아서 전화 드린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셨는데 그거 아닌 분들은 다 모르고 그냥 새 상품으로 알고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기사들이 불쌍해 보이고 힘들게 막 무거운 거 들고 하니까 됐어 하시면 좋으신 분도 많고. 근데 그분들도 모르시고. 네, 그렇죠. 이에 대해 A 가구 업체는 재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1위 업체인 H사 역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상품들은 상표만 제공하는 공동기획 제품이라 제작과 유통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상품의 제조사가 H사로 기재된 건 단순 착오라며 즉각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판매망이나 좀 채널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 채널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N 보도 이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고객들의 구매 결정에 H사 상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리 책임이 없다는 발언 역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자는 사실 이제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쨌든 사후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게 제조업체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자 제품 재판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협업 제품에 대한 의혹도 들여다보면서 H사의 관여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택배 분류 작업 전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여당 또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 인력 투입 시점 등이 담긴 추가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9시를 넘긴 시각 서울 장지동 대형 물류센터에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투쟁에 나선 겁니다. 분류도우미 투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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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안에는 분류되지 않은 상자 수백 개가 쌓였고 상자를 각 차량 앞으로 나르기 위한 레일도 멈춰 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분류 작업에 있어서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분류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분류 도우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노동 시간들이 단축되는 그리고 분류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택배 노조 소속 기사들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는 소속 택배기사 150여 명 가운데 노조에 속한 3분의 1 정도가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직접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대리점 측이 미리 골라놓은 물건만 배송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도 물건이 이렇게 많아서 택배 차량 한 칸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분류 작업 거부에 참여한 노조원은 6,500명으로 전체 택배 기사의 11%에 이릅니다. 길어지면 지역마다 배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7시부터 해서 지금도 현재 1시, 12시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 합의 안에 그 부분이 사용자 측에서 자기 몫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소속 택배기사 6,500여 명이 분류작업 무기한 거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정부와 택배사 등이 참여한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5달째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택배사에게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분리작업이 심지어 투입되지 않은 것도 허다한 게 지금 실정입니다. 저희. 이에 대해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등은 분류 인력을 짧은 시간에 전부 투입하기는 어렵다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의안에선 거래구조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이 시점을 지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1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은요. 택배사들이 그것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2차 합의에서 이제 그 시기나 이런 부분도 결정할 건데 아직 합의본 사항이 아닌데 그걸 지난 2월 구성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다시 한번 회의를 열고 분류인력 투입의 구체적인 시점과 표준 계약서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영웅인 유상철 전 인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 전 감독은 최근 병세가 악화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다가 어제 오후 7시쯤 숨졌습니다. 유 전 감독은 K리그 인천 사령탑이던 지난 2019년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도 팀을 극적으로 1부에 잔류시키며 진한 감동을 안겼고 완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20일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우주 경쟁을 벌이는 부호 가운데 가장 먼저 체험을 하는 겁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자신이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을 타고 우주를 여행합니다. 베이조스는 인스타그램에 5살 때부터 우주 여행을 꿈꿔왔다면서 7월 20일 내 형제와 우주에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함께하는 형제는 남동생 마크입니다. 베이조스 형제가 탑승하는 뉴 셰퍼드 유인 캡슐은 높이 18m의 로켓과 돔 모양의 우주선으로 구성됩니다. 승객 4명을 실은 캡슐은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에서 10분 정도 떠 있는 준궤도 우주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7월 20일은 바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당시 5살의 베이조스는 TV로 생중계된 장면을 보고 우주의 꿈을 키웠습니다. We know a lot now about the moon that we didn't know back in the Apollo days, or even really just 20 years ago.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know about the moon today is that there's water there. It's in the form of ice. It's in the permanently shadowed craters on the poles of the moon. 블루 오리진은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에 갈 민간인 1명을 선정하는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찰 가격은 현재 280만 달러, 30억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오는 12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베이조스는 우주사업 경쟁자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보다 먼저 우주로 향합니다. 예고한 대로 다음 달 5일 아마존 CEO직에서 물러나는 베이조스에게는 잊지 못할 은퇴 기념 여행이 되는 셈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1위로 데뷔해서 2주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킨 건 버터를 포함해 23곡이 전부라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매하자마자 압도적인 점수로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른 버터. 2주째에도 자리를 내주지 않는 쉽지 않은 기록을 썼습니다. 1958년 빌보드 핫백 차트가 생긴 이후 1위로 데뷔한 곡은 버터를 포함해 모두 54곡. 이 가운데 2주 연속 정상을 지킨 건 23곡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 이후에도 1위 데뷔곡 가운데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은 2곡에 불과합니다. 또 1위로 데뷔한 곡이 아니라 해도 올해 들어 핫백 차트에서 2주 이상 1위에 오른 곡은 5곡에 불과합니다. 버터가 올 상반기 의미 있는 기록의 주인공이 된 건 분명합니다. 버터는 2주차에도 2위 곡과 10배 이상 차이 나는 엄청난 다운로드량을 자랑했습니다. 2가지 리믹스 버전을 출시해 구매력을 끌어올린 게 한몫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후 대중성까지 확보하면서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점수도 계속 선전했습니다. 에어플레이와 스트리밍이 한 주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게 이제 BTS를 찾는 미국 대중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플레이가 되고 있다. 빌보드 차트와 양대 산맥인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다이너마이트 때보다 높은 2주차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을 대표하는 썸머송으로서 버터가 좀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버터가 올여름 팝계를 대표할 썸머송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서로 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북부 곳곳에는 약하게 비도 지날 것으로 보여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 한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 서울도 28도로 선선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와 강원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은 오전 무렵까지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지방은 오후부터 밤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남부지방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33도, 구미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도 대전 31도, 청주 30도, 서울 28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덥겠고요. 목요일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심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차간 거리를 줄이고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출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